완화의료 임상윤리센터의 유신혜 교수님이십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그 호스피스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궁금증 또 이런 아주 명쾌하게 많이 풀어주시리라고 선생님께서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선생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신혜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저는 오늘 의료 현장에서의 연명의료 결정이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받은 이후에, 작성한 이후에 이제 의료 현장에서 임종하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사실 매일매일 이렇게 경험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아시면 상담을 하시거나 또 이게 내담자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시거나 할 때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그런 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강의 슬라이드가 많지만 뭐 지식적인 내용을 오늘 외우시고 그래야 될 것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미리 사전 질문을 많이 주셔서 저도 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구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나하나씩 다 답을 드린다기보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끝나고 나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임종기에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 있어서 환자, 가족, 의료진 간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갈등이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러고 호스피스 돌봄과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여러 전반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것은 일단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다 상담을 하시면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조금 간단히 이제 그 설명한 후에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이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드리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임종기 돌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뭐가 지금 제도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와 이제 연명의료 결정 미래와 우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어떻게 역할을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명의료결정법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18년부터 시행이 돼서 그 사이 개정도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한 꼭지이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게 한 꼭지로 두 다른 내용이 묶여져 있는 법입니다. 사실 이게 약간 인위적으로 묶여 있다고 지적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두 가지가 다 이 법 이전에는 법제화가 안 되어 있던 것인데 명확하게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고요. 이 법에서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을 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그다음에 이런 제목들의 기사를 아마 매년 이 법 시행과 관련해서 뭐 호스피스의 날이나 이런 때쯤에 되면 항상 나옵니다. 이제 이 기사들은 법 시행되고 나서 1년에서 1년 반쯤 됐을 때 나온 기사의 제목인데 존엄사법, 안락사법, 웰다잉법, 이제 최근에 이제 조력 존엄사법이 새로 또 발의가 되면서 이제 이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존엄사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연명치료 거부, 그다음에 연명의료 중단을 생각하지만 3만 6천 명이 진짜 호흡기를 뗐을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기를 그렇게 많이 다 갖고 있다가 다 제거하는 것과 관련된 법이라기보다는 이 연명의료 결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표현은 연명의료 뭐 결정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그 다양한 복잡한 내용들이 이 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주로. 이제 건강할 때 사람이 이제 있다가 어떤 질병을 진단을 받고 그 질병이 말기라고 판단이 되면은 점점 질병 진행으로 인해서 이 임종이 임박한 시기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기 환자, 임종 과정, 이거는 이제 법적인 용어로 가지고 있는데 말기 환자는 근본적인 회복이 안 되면서 수개월 정도 사실 걸로 예상하는 그런 환자이고 말기 암은 환자들이나 의료진들이 익숙한데 지금은 이제 암뿐만이 아니고 어떤 질환에 대해서든 말기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러면 사실 말기 치매가 언제쯤이 말기 치매인지, 말기 파킨슨이 언제쯤이 말기 파킨슨인지, 말기 심장 질환에 대해서 투석하는데 그럼 말기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진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아직은 좀 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 정의는 있지만요. 근데 임종 과정은 말기와는 좀 다르게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지 않고 회복이 안 된다까지는 말기랑 비슷한데요.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법적으로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읽어보면은 돌아가시고 있는 중을 의미하는 거긴 한데 그럼 돌아가시고 있는 중에만 뭔가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면 그 전까지는 다 해도 되는 건가? 이제 이런 게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법적인 정의는 있지만 의료진들이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진들이 의사 면허를 다 딴 지 또 오래된 의료진들도 많이 있고 사실은 이런 개념을 이제 의료적인 걸 배우면서 이게 은연중에 배우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의대에서 공부할 때부터 그렇게 자세히 배우지는 않거든요. 그냥 치료하는 것과 살리는 것을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의료진들이 이 판단을 하는 게 어려운데 법에는 표현이 되게 조금 좁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많은 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용어를 넘어가 보면은 연명의료라고 아마 이제 상담을 하실 때 다 설명을 하실 텐데 이 연명의료는 아까 앞에서 본 임종 과정, 돌아가시는 중에 있는 그 환자에게 하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이라고 정의가 되고 있고 예시로 종류가 이렇게 처음에 네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확대가 돼서 사실상 그 밖에 연명의료라는 것도 있으니까 모든 종류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이 기준을 만족하면 연명의료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행위들만 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 행위들을 보면은 그럼 심폐소생술이 연명의료야? 이제 심폐소생술을 맨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뭐 응급의학과 의료진 이런 사람들은 약간 화가 나는 거죠. 내가 하는 걸 왜 연명의료라고 해?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될 수가 있고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의료진들이 자기 전문 분야의 거는 연명의료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혈액종양을 전공한 의사인데요. 이제 제 동료인 혈액종양내과 의사들은 항암제가 여기 연명의료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해요. 항암제는 도움이 돼서 하는 거고 이게 연명의료라고 판단하면 우리는 권하지도 않는다. 근데 왜 항암제를 연명의료에 넣어놓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명의료가 그래서 결국은 어떤 특정 의료 행위를 언급하기보다는 이게 조건적인 정의를 갖고 있는 건데 여기에 연명의료 결정은 이 연명의료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서 안 하거나 유보하거나 아니면 하고 있다가 연명의료로 판단되면 중단하는 결정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연명의료 결정도 종류가 두 가지인 거죠. 유보랑 중단이랑. 근데 여기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종류가 엄청 많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유보할지 중단할지가 다 달라지니까 곱하면은 아주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을 한 환자, 흔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임종하실 때 이제 연명의료 결정 이행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기계 장치를 여기에 있는 거를 이 심폐소생술 빼고 다 달고요. 다 달고도 돌아가시게 되죠. 결국은 의학이 불완전하니까. 근데 심폐소생술만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연명으로 결정한 거고요. 난 사전 연명으로 요양서를 작성해 두시고 나는 자연스럽게 죽고 싶다 하면서 이것을 아무것도 하나도 받지 않은 분도 연명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연명으로 안 하기로 했다, 연명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표현 안에는 굉장히 많은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의료진과 환자 가족이 논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우리가 법이 그 시행이 되었지만 아직 그 논의 과정은 좀 충분하진 않아서 많은 갈등들이 생기는 것 같고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 상담은 결국 그 논의 과정의 가장 시작 단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이행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써놨던 가족이 진술을 하던 간에 어쨌든 환자에게 연명의료가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그 환자 가족의 의사에 기반을 해서 환자가 임종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행위가 아까 얘기한 연명의료가 되는지 판단을 하고 각 의료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는 것. 근데 이제 유보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고 연명의료지만 지속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세 가지가 사실 옵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논의하는 과정, 논의해서 행하는 과정을 이행이라고 하고요. 이 과정 중에 이제 여기 법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이 연명의료 결정 이행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표현이 의료진들은 이제 병원의 의사들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은 계속 공급해야 돼. 산소도 계속 공급해야 돼. 영양분 끊으면 안 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건데 이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도 그렇고 이 말의 의미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행위들을 마음대로 정말 이게 환자의 편안함을 위한 의료 행위들까지 다 중단을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일찍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말아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양분을 공급할 때 환자가 임종기에 그럼 돌아가시는 날까지 예를 들어 콧줄로 식사를 하면은 그게 편안한가? 그렇지 않거든요. 환자에게 의학적 상태에 맞는 적절한 임종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거는 적절하게 제공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단순히 끊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의미로 기술이 된 건데 거기에서 또 많은 이제 와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거 이제 질문 주신 부분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뒤에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의사는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연명의료 원하지 않고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쓰실 수도 있고 이런 걸 판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를 쓰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게 단순히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랑은 또 다른 거거든요. 의사결정 능력이 있느냐인 거인데 이제 이때 논의하는 환자의 의사는 나는 심폐소생술 할래요 말래요 나는 콧줄 안 낄래요 이런 구체적인 의료에 대한 가부가 아니고 뭐 중환자실 갈래요 안 갈래요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임종 과정으로 판단했을 때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런 포괄적인 의미의 연명의료에 대한 동의를 사실상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환자나 어쨌든 그 사람이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때는 임종 과정으로 판단할 때 가족이 대리 결정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법을 처음에 의료진들이 해석할 때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임종 과정으로 의사가 판단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걸로 인식을 하니까 임종 과정은 아까 얘기했듯이 돌아가시는 중으로 굉장히 국한되어 있는 느낌인데 그때 논의하려니까 막 할 수가 없고 엉망이 되는 일들을 보고 있어서 그 전까지도 논의는 당연히 해도 되지만 문서화해서 하는 것들은 임종 과정 판단이 되었을 때 환자가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면은 그때 유효하다라고 법에서 제한을 해둔 거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 면에서의 참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환자가 연명으로 된 의사표현 한 적이 있으면 가족 두 사람이 그 표현에 대해 진술을 하고 환자가 어떤 의사표현도 한 적을 없으면은 가족 전원이 이분한테는 연명의료를 안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는 연명의료를 해주세요 라든가 이 의미가 아니라 이제 환자에게 그게 최선인지 아닌지를 합의하는 거라는 것도 이제 사실 의료진들이 아직은 조금 잘 모르고 미숙하게 논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리 의사결정이라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내 생일 선물로 나 뭐 셔츠 사줘. 라고 하면은, 아빠 무슨 셔츠 갖고 싶은데? 나 어디 뭐 백화점에서 무슨 브랜드의 파란 색깔 이거 사줘. 하면 어렵지 않죠. 아니, 그냥 보고 내가 좋아할 것 같은 걸로 사와. 그럼 어렵거든요. 사왔다 욕먹을 수도 있고,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남을 대신해서 결정하는 건데, 환자의 죽고 사는 결정은 굉장히 어렵죠, 가족들한테. 그래서 사실 본인이 더 미리 논의를 해두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은 부득이하게 대리 의사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든 연명의료 계획서든, 아까 얘기한 포괄적 의미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확인하는 거다 보니까,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은 대리 의사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식을 남겨놔도요. 그래서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이 상황에서 환자는 뭘 원할까? 혹은 그런 의사가 없다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의료진이 이제 가족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때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진이 임종 과정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의학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요거가 뭐 내가 판단을 했는데 안 돌아가신다고 의사가 처벌받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의료진들은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회생 가능성과 이런 걸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배워온 거기 때문에 고민하고 늦어지고 어찌 보면 환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계속 의사들은 의학적인 얘기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의사들은 그래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못 받을까 봐.
조금 더 미루다 보니까 반대로 적절한 임종돌봄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과정 이제 두 가지 선결 조건을 했을 때 연명으로 결정 이행을 이제 임상 현장에서 하게 되는데, 연명으로 결정 이행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결정이 의료 행위를 어느 날 결정하면은 그날부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납작물이 못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이게 임종이 아니고 임종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들 중에서 계속 달라질 수가 있고, 이 의료 행위들이 어떤 건 연명의료가 아니었는데 이번엔 연명의료가 될 수도 있고 계속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행이라고 하는 게 이행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서는 한 번 작성하고 끝이고 논의는 계속 달라지니까 의료진들이 이행서를 작성할 때 되게 어려워해요. 예, 이게 단계적인 논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는 게 이행이지 최종적으로 행한 게 이행이 아니라고 제가 이제 의료진들한테 이거 교육할 때 쓰는 슬라이드인데,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은 이제 한번 이제 이 78세 여자 환자분을 한번 상정을 해볼게요. 연명의료는 안 하는 방향이 좋겠다라고 했고 임종 과정으로 판단하는데, 자세한 의사결정들은 이제 가족이랑 논의를 하는데, 의료진이 이분한테는 심폐소생술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투석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다 연명의료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수혈은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우리는 그런 것까지 안 하는 건 너무 우리가 죄책감이 들어서 안 될 것 같다. 이건 좀 필요하면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현재 혈압을 올리는 약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게 의미 있게 이 환자의 감염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조금 해볼 만한 치료라고 생각하니까 아직은 연명의료라고 판단은 안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정말 임종이 임박할 때 혈압이 80, 70, 60 계속 쭉쭉쭉 떨어지기만 한다면 그 수치를 올리자고 쓰는 거는 안 하고 싶다. 근데 가족들이 저희 그래도 마지막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올 때까지 시간은 가능하면 벌어주십시오.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연명의료를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유보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고 이게 달라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연명의료 결정 이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환자를 결국 어떻게 편안하게 마지막을 보내게 할지 돌보고 하는 것을 미리 결정하는 사전 돌봄 계획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직접 결정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환자분은 뭘 선호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반영해서 환자, 가족, 의료진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이 연명의료뿐만이 아니고 뭐 진통제나 이런 이제 어떤 의료적인 처치들, 어디서 돌봄을 받을지, 어디서 임종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연명의료는 법적인 서식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논의할 때 요즘은 이런 이 함께하는 의사결정, shared decision making이라는 용어가 조금 이제 흔히 쓰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에 이제 진짜 의미를 의료진들이 아직은 잘 모르는데요. 익숙하지 않아서. 보통 의사가 환자한테 이게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치료는 정보를 주고, 예를 들어서 암으로 처음 진단을 받았어요. 젊은 환자가. 당신은 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당신에게는 항암 치료를 안 하면은 시간이 어떻게 될 거고, 항암 치료를 하면 이런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합시다. 이게 이제 파터널리스틱한 결정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항암 치료를 A를 할지 B를 할지 이거는 뭐 이제 어떻게 해볼지, 이제 A는 장점이 이거고 B는 장점이 이거고 단점은 이거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A, B 중에 당신이 선택하세요라고 하는 건 정보만 주는 이런 결정인 건데, 이 함께하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의료진이 일단 정보를 줘요. 환자분에게 이런 예를 들어 연명의료를 안 한다면은 환자분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이런 고통들은 받지 않을 수 있겠는데, 연명의료를 할 때는 우리가 이걸 좀 늘려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환자분에게 괴로운 시간들이 지속될 수 있겠고, 환자분에게 연장하는 시간이 가령 병원에서 그냥 입원해서 연장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쪽이 더 정말 좋을지 고민이 좀 되지만 어느 한쪽을 딱 얘기하기는 어렵고, 환자분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좋겠는데요. 환자분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환자분이 저는 살 만큼 살았고 나는 편안하게 마지막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렇다면 환자분에게는 연명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 너무 젊고 그래도 저희 아이가 이럴 때까지만은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좀 버텨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당신에게는 연명의료가 도움이 된다라고
중단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당신에게는 조금 더 이런 시간들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의료행위들이 꼭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의료진이 다시 레코멘데이션 하는 게 이런 과정이 함께하는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명의료를 할지 말지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되게 국한적인 포괄적인 의미의 연명의료는 사실 의료진 입장에서는 임종이 임박하는 돌아가시는 중에 치료가 아니면서 억지로 그 과정만 고통을 주면서 연장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이 쉐어드 디시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구체적인 의료행위들을 어떤 걸 어떻게 선택할지는 좀 이렇게 쉐어드 디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케이스들을 조금 임상 현장에 있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들을 조금 반영한 이런 케이스인데 이제 80대 여자 환자고 치매와 파킨슨병이 있어서 15년간 투병을 하시면서 휠체어로 거동하시는 상태에서 숨도 차고 열나서 오셨어요. 폐렴이 있고 혈압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주치의가 이제 어떻게 할지 좀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평소에 이제 우리 사실모에서 혹은 뭐 이제 공단에서 이렇게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를 작성을 해두시면서 그때 이제 의사결정 능력이 괜찮았었겠죠. 자녀들에게는 나는 줄에 제발 주렁주렁 매달아서 마지막을 안 보내고 싶고 나는 그냥 마지막에는 코끼를 끊어서 자연스럽게 가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다 알고 있어요, 가족들이. 근데 의료진은 환자가 지금 이제 흡인 경향이 있어서 흡인성 폐렴이 있을 때 흡인 경향이 있으면 폐렴이 더 악화될 위험이 있거든요. 이 폐렴에 대해서는 막 치료를 시작했고 아직 어떨지에 대해서 경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인 건데 그래서 콧줄을 넣고 영양 공급을 하고 폐혈증 치료를 위해서 소변줄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환자는 교사결정 능력이 없어서 얘기하실 수가 없는데 가족들은 일단은 환자분은 근데 평소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셨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치료를 하시긴 해도 되도록이면 정말 이게 근본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면 자연스러운 임종을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런 의학적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의학적으로 폐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좀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치료를 해서 좋아지더라도 이분이 뭐 기능적으로 더 좋아질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환자분의 의사를 임종 과정으로 판단하기에 아직은 이른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줄에 주렁주렁 매달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이렇게 가족들이 이런 걸 우려하는 상황을 상담할 때 아마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반대 케이스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제 똑같이 사전 연명으로 요양서를 작성한 케이스인데 70세 남자 환자이고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발생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일단 급성으로 시행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고 스텐트를 넣었는데 계속 쇼크 상태여서 여러 가지 기계 장치를 달고 체외순환 장치까지 달고 있어요. 담당 의료진은 이 환자는 임종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가 있어서 지금 이 기계 장치는 다 연명의료로 판단해요. 근데 이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방향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심장 이식은 안 되느냐? 진짜 방법이 없느냐? 이러다가 회복되는 분도 우리는 봤다고 들었다. 심폐소생술도 했더니 소생이 됐는데 그때처럼 소생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지 않냐 하면서 시행해 줄 걸 요구해요. 의료진은 환자가 이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를 써놨기 때문에 환자의 의사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의 상태가 점점 존엄하지 않다고 의료진이 느끼지만 가족의 반대에 이거를 지금 중단을 할 수는 없겠다는 심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이런 상황들을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행 관련해서 왜 이렇게 갈등이 좀 생기냐면요. 너무 이 임종 과정의 이행이 어려워요. 이해하기에는. 그래서 의료진의 임종 과정은 아까 얘기한 이 정의를 만족하는 건데 의료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가능성이 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임종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유의미한 삶을 영위하는 게 불가능할 때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회복이 안 되는데 왜 지금 계속 치료는 한다고 얘기하냐 희망은 왜 거꾸로 듣느냐 이러는데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의료진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말을 좀 조심하고 싶고 요즘 소송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고 이제 의사 집단의 문화도 있고 일반 사람들은 이게 의료진이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녹음기 꺼냈다가는 막 이제 화내고 수용하기도 어렵고 의료진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도 있고 다른 병원 가서 또 물어보고 이런 게 우리나라의 익숙한 문화고요. 그래서 연명의료 유보 중단 결정을 이제 이런 갈등 속에서 했는데 그게 존엄하고 편안한 임종은 동의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명으로 관련해서 의사결정 갈등을 할 때 임상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거면은 이거 이제 의료진들한테 제가 강의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의료진들 간의 상의를 해야 되는 거다. 뭐 그 불확실성을 환자 가족이랑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팀 내 갈등이 있을 때도 이제 팀 내에서 잘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의료진들이 이런 문화가 아닙니다. 의사들끼리 막 둘러앉아서 이분에게 뭐가 최선일까요? 그건 진짜 의학 드라마에나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이런 기능을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아직 그런 게 잘 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치료팀과 환자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지만 윤리위원회가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땅땅땅 하지 않거든요.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고는 하는데 여전히 갈등이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환자 가족 안쪽에 갈등이 있을 때는 사실은 의료진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알아서 좀 정해서 오세요 막 이러는데 이제 이게 결정을 갈등 중재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이런 걸 저희 병원에서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 팀이 돕고 있지만 모든 병원이 이런 게 있질 않고요. 환자의 목표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 이제 실제로 환자는 너무나 이제 의사결정 능력이 없기도 하고 너무나 힘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갈등이 있을 때 이게 다 믹스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을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어떤 게 문제인지를 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 임상윤리 자문팀에서 하고 있지만 이제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에 아직 도입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갈등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됩니다. 혹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결정들이 지금 되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게 이제 과정이라고 했는데 임종이 임박하다고 판단하는 임종 과정에서 이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급성기부터 하나하나씩 이런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에 내 심폐소생술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무슨 메뉴판 고르듯이 했다가는 정말 이제 의료진들, 환자 가족들이 이해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연명의료야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의료진들한테 어떤 의료 행위가 이게 지금은 도움이 돼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연명의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부터 안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약물 투여나 처치를 점점 강화를 해나가고 점점점 불필요한 약은 줄이고 필요한 약은 늘리고 해나가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사실 임종 과정에서 존엄한 임종과 편안한 임종이 됩니다. 근데 연명의료 결정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 결정만 달랑 하면은 서식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전혀 존엄하고 편안한 임종이 아닌 거고 사실은 환자분들이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를 쓸 때 이렇게 바랬던 그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의료 현장에서 지금 이제 쭉 놓고 보면 아까의 프레임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건강할 때나 아니면 질병을 진단받을 때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 상담 및 작성하는 거는 거의 자발적으로 내원을 하세요. 그다음에 환자분이 가족분 두고 일부러 혼자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질병이 진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 말기로 판단이 된다. 이때는 오히려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점점 이제 두렵거든요. 죽음도 진짜 이때는 실감이 안 나세요. 더 마음대로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말기에도 가까워질수록 더 피하고 싶고 더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의료진이 권유해서 환자 가족이 함께 와서 이런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이런 서식들을 작성하더라도 꾸준하게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원래는 해야 되는 거고요. 점점점 얘기를 하다 이제 임종 과정으로 판단을 할 때 연명의료 이행 결정을 하는 건데 이때는 사실 환자의 역할이 많지는 않아요. 환자가 이 결정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가족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지고 환자가 작성한 서식이 없을 경우 가족 역할이 아주 많아지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의료 현장에서 연명의료 결정 이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제한된다는 거예요. 많은 환자분들이 연명의료 결정 이행이 불가능한 기관에서 돌아가시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우리나라엔 통계가 없어요. 요양병원에서 몇 퍼센트나 CPR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계속 이 연명의료 관리기관이나 이런데 이거 좀 조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이제 그런 현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 편안한 임종기 돌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요즘은 완화 의료라는 말도 쓰고 호스피스라는 말도 쓰는데 이제 완화 의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만성 질환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관련해서 환자와 가족이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의료적인 접근을 다 완화 의료라고 통칭을 해요. 그래서 통증 완화 이런 것만 완화 의료는 아니고 이제 여러 고통을 이제 발견하고 예방하고 완화하는 건데요. 대개 이제 요즘은 어떤 병을 진단을 받으면 이게 암에서 제일 보기가 쉬운 건데 어떤 질병을 조기에 진단받았을 때부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료진들도 많아요, 요즘. 근데 적어도 이제 완치가 안 된다고 판단할 때부터는 이런 완화 의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말기로 판단이 되었을 때는 같은 목적이지만 그걸 이름으로 이제 호스피스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임종이 예견되는 말기 환자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돕기 위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서 돌보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삶의 마무리를 하게 하는 게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역할인 건데요.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팀으로 하다 보니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제 여러 문제들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하면은 되게 이제 임종을 기다리는 곳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서비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이제 전반적인 전인적 돌봄에 대한 서비스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지에 대한 걸 계획도 세우고 차곡차곡 이 계획을 또 이렇게 수립하면서 시행하면서 또 상황이 달라지면 이런 걸 바꿔나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환자와 가족이 제일 좀 희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제 법이 제정되고 나서 이제 흔히 호스피스를 곳으로만 생각하는데 이런 입원형 호스피스 말고 집에서 돌봄을 받는 가정형 호스피스도 있고 이제 입원형과 가정형 호스피스를 연계하는 외래나 일반 병동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도 있어요. 그래서 입원형 호스피스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말기 암 환자만 이용 가능하고 입원형 호스피스에 입원을 하실 때는 대개 호스피스에서는 연명으로 일반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연명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입원 전에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이 편안한 돌봄을 희망하는 사람이 오는 게 적절하니까요. 근데 이제 가정형 호스피스는 암 외에도 다른 비암 질환들도 가능하고 집에 방문해서 때로는 제가 임종까지도 돕기도 하고요. 자문형 호스피스도 암 외에 몇몇 질환들이 이용하는 게 가능한데 이제 이 자문형 호스피스는 사실 뭔가 좀 모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호흡기내과에 입원해서 폐렴 치료를 하는 아까의 환자에서 호스피스 팀이 같이 방문하면서 힘든 어려운 점들을 돌보고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돌봄을 자문으로 제공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환자들 혹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호스피스는 이런 이쪽은 좀 긍정적인 컨셉이고 이쪽은 좀 부정적인 컨셉인데 많은 이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고통 완화, 통증, 뭐 마무리 이렇게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버려짐, 포기, 죽음만 기다리는 곳. 그리고 호스피스는 일단 곳으로 생각을 하니까 집을 떠나야 된다. 이별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스피스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막연하게 죽음과 연결해서 갖게 돼요. 네. 국내에서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아까 얘기했지만 암 외에 다른 질환들 일부에서 제공하는 게 가능한데 입원할 수 있는 기관은 암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은 가정에서 뭐 돌봄을 받더라도 나중에 입원이 필요해지는 임종이 임박한 시기에는 호스피스로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말기로 판단을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스가 지역적인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전체의 절반이 모여 있고 아주 넓은 강원도에 아주 적은 병상만 있고 제주도에는 9개의 병상만 있어요. 제주도에 사는 암 환자가 9명보다 많은데 이분들은 여기 제주도에서 돌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문제이고 이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들 중에서 암의 경우 이제 전체 이용자의 거의 대부분이 암이고 비암은 제공한다고 하는 게 초라할 만큼 아주 적은 수만 이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암에서는 전체 사망자의 4분의 1만 이용을 하고 그분들이 한 달만 이용하는 아직도 굉장히 호스피스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서비스 자체가요. 근데 뭐 의료 현장에서 전반적으로 생애 말기 임종기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그냥 도식을 그려봤는데 이 암의 경우는 말기가 되었을 때 이런 병원들에서 이렇게 호스피스를 다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이제 이용을 안 하는 분들 혹은 이제 이용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임종 과정과 사망은 입원형 호스피스를 되게 많이 이용해야 되지만 이용하지 못하고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비교적 많은 화살표가 가능하죠. 비암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수는 아주 적고 그냥 이런 호스피스 서비스 없이 지내다가 입원은 입원형 호스피스에 못 하시니까 거의 요양병원이나 뭐 집에서 드물게 돌아가시거나 하겠지요. 급성기 병원이나. 상담하시는 많은 분들이 친경퇴행성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셨거나 받으시게 됩니다. 그분들은 호스피스 이용, 급성기 병원 집에서 못해요. 입원형 호스피스 못 가요. 거의 급성기 병원 혹은 요양병원. 근데 이제 급성기 병원에서 돌아가시기보단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많겠죠. 그 다음에 급성기 질환자들. 이분들은 말기를 사실 거치지 않고 그냥 질병을 진단받았는데 여길 띄어서 임종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급성기 병원에서 호스피스 이용 못 합니다. 성공하면은, 그러니까 치료가 성공해서 살아서 나갈 수 있으면 집에 가시지만 여전히 집에서 힘든 점에 대한 돌봄은 받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근데 이제 만약에 돌아가실 것 같다고 생각이 될 때는 급성기 병원에서 그냥 돌아가시게 되거나 아니면은 급성기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린 치료할 거 없으니까 나가세요 해서 요양병원에 가서 돌아가시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암 환자만이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닌데 아주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명으로 결정을 하셔도요. 여기 다 연명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건강할 때 혹은 뭐 질병 진단됐을 때 사전 연명으로 요양서를 작성하실 때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의향을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분들이 인식하는 거는, 아, 나는 어디에 속해요? 나는 뭐가 돼요? 이걸 다 모르세요. 우리나라에는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편안한 마무리를 위한 전인적 돌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될 때, 사실, 이거에 대해서 나는 그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상담사님들이 당연히 설명해 주실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원칙적인 것들은 얘기를 하게 되지만,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것은 편안한 마무리를 위한 전인적인 돌봄이고, 연명 의료를 안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으면 이제 편안하고 존엄한 임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이런 걸 원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런 거 원하죠. 난 편안하게 죽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물론 이제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거부적인 인식이 이미 사전 연명으로 요양서를 작성할 때부터 있는 분도 있어서 난 호스피스는 안 가요. 그렇다면은 이용 의향이 없다라고 체크할 수는 있겠지만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반드시 병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고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받고 계세요. 그래도 원하지 않으세요? 라고 했을 때 뭐 꼭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라면 원한다라고 하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원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요. 제도의 지금 한계점은 임종 과정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말기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과정인데 서식 작성에 매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 가족에만 국한된 대리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이고, 윤리위원회가 있는 병원에서만 이행이 되기 때문에 또 문제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명의료 결정은 모든 질환에서 가능한데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일부 질환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말기부터 이용하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못 받더라도 임종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편안한 임종 돌봄은 연명의료 결정이 모든 질환에서 가능하다면 모든 질환에서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서비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럼 그래도 사전 연명으로 요양서를 쓰러 오시는지 저희 이제 병원에 사전 연명으로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작성한 동기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쓰시는데 쓴 사람의 이행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의료진들은 사전 연명으로 요양서를 써놓으면 의료진들의 무지이지만 현재 하고 있는 치료를 거부하거나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중환자실 안 가겠다로 간주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이고요. 이제 여기 제도적 괴리를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사람들마다 임종 과정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고 치료를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기와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 달라서 어떤 분은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임종 과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법적인 임종 과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회생 가능성에 대해서 의료진이나 법에 판단되어 있는 임종 과정과 다르게 이제 사람들은 이걸 쓰는 분들은 의미 있는 삶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쓰시고 싶어 하시죠.
근데 연명의료라고 생각하는 의료행위의 차이도 되게 달라요. 심폐소생술은 뭐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도 있는데 기관절개는 죽어도 안 하겠다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기관절개가 진짜 연명의료냐? 그거에 대해서 의료진들 간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이견, 영양 공급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작성하는 분들도 생각이 다르고 그 법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도 다르고요. 이제 이행기관과의 불치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료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아직 이것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이거를 이행은 결과적으로 했지만 충분히 이제 그 생각이 반영되지 않은 이행 과정이 되는 경우도 많고 의료진들은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작성한 건데 그게 지금도 생각이 똑같을까? 그런 거는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진만 가지는 건 아니고 외국의 의료진들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진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상담사님들께서도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포괄적인 의사만 아까 처음에 밝혔잖아요. 사전 연명의료 영서를 쓸 때. 그걸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연명의료를 안 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문서화된 환자의 뜻과 가족의 의견이 충돌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이제 충돌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 요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갈게요. 근데 그래도 왜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를 써야 되는가?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를 쓰는 작업은 사전 돌봄 계획 준비의 첫 시작입니다. 상담을 하셨지만 쓰지 않는 분들에게도 그 시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고요. 생애 마무리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피하고 싶은 의료행위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뭘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거든요. 사실 환자분들이 점점 말기가 되어 갈수록 이 세 번째가 되게 모호해요. 너무 어려워하세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이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명확한 분들은 임종 과정에서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그리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의료진은 그래도 문서화된 환자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환자가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를 써놨을 때 그 의견을 왠지 심정적으로 더 받아들이게 되는 게 의료진들의 그 특성이거든요. 그다음에 가족이 대리 의사결정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일이 아무리 이걸 써놔도 생기는데요. 그때 의료진과 가족들 간의 갈등을 풀어가는데 중요한 근거와 실마리가 됩니다. 또 복잡한 가족 관계나 갈등이 있을 때는 행정적으로 이거나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겠죠. 이 가족들이 뭐 서명에 동의를 안 해준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한테 좋은 죽음에 대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지만 저는 사실은 피하고 싶은 삶을 더 환자들과 많이 상의를 합니다. 내가 뭘 피하고 싶은지를 얘기하면 정말 좋은 죽음은 사람들마다 너무나 개별적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어떤 삶을 피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이제 환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쉽게 결정하세요. 내가 만약에 생명을 연장한다고 할 때, 한 달이 연장된다고 할 때 그 시간이 의식이 없이 누워지는 삶이라면 그래도 괜찮으냐? 혹은 의식이 있지만 병원에 입원해서 이것저것 치료받는 삶이 연장되는 거라면 괜찮으냐? 내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삶이 연장되는 거라면 의식은 있지만 완전히 다 누가 날 수발을 들어줘야 되는 삶 혹은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이라고 할 때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에게 얘기해보면 각각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게 되면 그걸 중심으로 의료적인 계획을 세우세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상담할 때 중요한 부분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담자가 왜 이걸 작성하러 왔는지를 우리가 나중에 의료진들이 알 수 있다면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상담자가 바라는 마지막 모습, 핵심적인 가치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힌트를 남겨줄 수 있다면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이행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연명의료를 안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담을 하실 때 쓰시던 안 쓰시던 간에 적절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면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계획서나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나 엄밀히 말하면 뒷면에 비고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뭐 의료진들은 연명의료 계획서를 쓸 때 거기다가 쓸만한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게 없어서 많이 비워두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서식을 더 개별적으로 줄글로 계속 쓰게 만들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거기에 상담하시면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남겨둬 주실 수 있다면 나중에 만나는 의료진들이 이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셨구나를 알고 최대한 그 생각을 존중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여전히 있지만 적어도 지금 하고 계신 그런 상담들이
정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오늘 저희 병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서 그 저희 병원 이행 현황이랑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회의를 제가 요 바로 직전에 하고 왔었는데, 저희가 2018년에 법이 시행될 때 저희 병원에서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를 이행하는 분이 전체 이행하시는 분의 1%였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11%더라고요. 정말 빠르게 늘고 있고, 의료진들이 그동안에 사전 연명으로 요양서를 이행하는 분들을 많이 못 보면서 지금까지는 막 그냥 이렇게 가족이랑 논의한다던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겼지만, 더 이상 의료진들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넘기지는 못하기 때문에 점점 이 사전 연명으로 요양서에 대해서 왜 쓰셨을까 이런 걸 궁금해 하시게 될 거고, 이 의사를 중요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부분들을 조금 특히 유념해서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문서에 좀 남겨두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겠고요. 시간이 뭐 많지는 않지만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코멘트나 있으시면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음소거가 되어 있어서. 네, 먼저 채팅창에 질문 주신 김경숙 선생님 계신데요. 연명의료 계획서와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가 우선한다고 하는데 이 둘을 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저희 기관에서는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가 있으면은 연명의료 계획서를 더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리고 두 서식 간에 제일 핵심적인 내가 임종 과정으로 판단될 때 연명의료를 안 하겠다라고 한 내용은 똑같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랑 연명의료 계획서에서 그 체크하는 란에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에는 없는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 계획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하는 체크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는 환자가 그 계획을 다 듣고 좀 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실감나게 이해하고 그 작성한 거라고 전제를 하고,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는 자기의 의료적인 상태를 모르고 작성했다고 전제를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를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와 이제 같은 수준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이거 제 생각이지만 이 제도상에서 이 서식을 그럼 내용적인 면에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게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은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가 정말 수십 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작성하는 주들이, 환자들이 이거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 작성하다가 지쳐가지고 이거 몇 시간씩 면담하고 작성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 논의하시는 어려운 내용들이 한 줄로 끝나고요. 연명의료 계획서도 미국이 우리나라랑 다르게 생겼습니다. 미국은 연명의료 계획서가 의료 행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체크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나는 CPR 받겠다, 안 받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도 굉장히 포괄적 의미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우선한다는 거는 미국적인 관점에서 온 거고 개념적인 부분에서 온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사실은 이제 혼란이 있고요. 의료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를 받아놨을 때 어떤 설명을 들었을지를 자기가 모르고 연명의료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냥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료진들이 이제 그런 좀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선생님들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들 해주시면 좋으실 것 네, 같습니다. 이정희 선생님 말씀 주세요. 네. 음소거 해제됐어. 네. 네, 이정희 선생님 말씀. 네네. 네. 여기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할 때 그 네 가지 않는 것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로서, 근데 대통령령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거든요. 예.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게 다시 첨부됐어요? 그게요. 예. 원래는 그 네 가지 의료 행위만 처음에 있었는데,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의사들이 현장에서
아니 뭐 수혈도 연명의료가 될 수 있고 이제 에크모도 연명의료가 될 수 있는데 왜 네 가지로만 연명의료를 국한해 뒀느냐라고 강력하게 이제 항의를 많이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이제 추가를 3개를 더 넣고 마지막 그 밖에 연명의료까지 넣었는데 이제 그거를 기존의 법에 연명의료라고 표시된 4가지를 5번, 6번, 7번을 넣은 게 아니라 5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넣고 그 대통령령에다가 아까 얘기한 추가적인 시술들을 이렇게 더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령에는 뭐 별다른 의미는 없고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종류의 의료 행위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명의료로 판단이 된다면 그것을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 구체적인 항목이 나와 있진 않지만 항생제, 감염이 있을 때 쓰는 항생제의 경우에도 때로는 의료 현장에서 연명의료로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진이 그렇게 판단하고 환자 가족들이 그걸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또 수긍이 되면은 그걸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잠만 더 못하게 네, 이남열 선생님. 해야지. 네, 말씀하십시오. 저기 음소거를 해제하셨는데도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네, 채팅창에 전효선 네, 선생님이 그, 주신 질문 먼저 좀 답을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전원할 때 연명의료 계획서를 요구하는 병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잘못하는 부분입니다. 중앙 호스피스 센터에서 연명의료 계획서의 작성을 이제 조건으로 호스피스 입원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공문도 보냈지만 이거는 그냥 호스피스 기관 선생님들의 약간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그냥 그 기관의 폴리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기관은 호스피스 병동이 없는 병원으로서 호스피스 기관으로 전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저희가 사실 좀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제 외래에 와서 완전히 그 사설 구급차를 타고 스트레처 카에 누워서 와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고 가시거든요. 전원을 하기 위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관에 입원하실 때 그 환자와 상의해서 작성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호스피스 기관에서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향이 어느 정도 확인된 분이 입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서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너무한 절차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요 다음 질문은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 텐데요.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말기가 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이 없어요. 임종과정 전까지는. 가족들이 대신 작성하는 서식은 임종과정에서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분은 원칙적으로는 연명의료에 대한 법정 서식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들 모두 다 그러니까 뭐 환자의 평소 뜻에 따라서든 가족들의 합의에 의해서든 연명의료를 안 하기로 이미 논의가 되어 있는데 서식이 없어서 호스피스를 못 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다른 질문 중에 하나로 김미경 선생님이 주신 비강 영양, 그 콧줄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 기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저희는 이 연명의료 결정법에 그러니까 따르지 않는 건 아닌데 이 결정법의 문구에 근거하기보다는 이 환자의 마지막 임종 돌봄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콧줄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정말 환자에게 최선인지에 대해서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의 입장까지 다 들어보고 따져서 그게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면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명의료 결정법에 콧줄로 영양을 공급해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콧줄로 영양을 공급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 주사로 그럼 영양을 대신 공급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주사를 잡기에는 막 땡땡 부어있고 이런 분들을 그러면 주사를 막 계속 어렵게 찔러가면서 잡아야 되나. 근데 그럼 그분한테 수분이나 영양 공급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환자의 임종돌봄 측면에서는 수분이나 영양 공급을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임종을 하면서 환자가 느껴지는 고통을 완화할 수 있게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데요. 영양이나 수분 공급이 꼭 고통을 완화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이제 아예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으면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이거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라서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제도적인 거에선 좀 문제고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영양 공급에 대한 것들까지도 선호도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 상담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대면하고 상담을 할 때 얼마나 그 좀 더 신중해야지 되고 또 그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더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선생님이 주신 자료를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리도록 오늘 화면 공유된 이 자료들을 선생님이 주셨기 때문에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시면서 좀 더 근데 참 오늘 선생님 서울대학병원만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저렇게 의사들이 신중하게 환자의 최선의 유익이 어떤 걸까라고 고민하면서 그의 마지막 돌봄에 대한 그런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든든해집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와서 나 좀 치료도 하지 않고 나를 그냥 어떤 포기하듯이 하는 거가 내가 사전연명의료양서를 써놨을 때 그런 처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는데 오늘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저렇게 의료진들이 신중하게 열심히 그 한 생명에 대한 그런 귀의 소중함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또 안심이 되어집니다. 질문이 더 없으시면 아니면은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설실모한테 올려주시면 제가 또 다시 개인적으로 선생님께 여쭙도록 하고요. 오늘 아주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큰 또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강의를 해주신 유신혜 선생님께 여러분 감사 박수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또 다음에 모셔서 대면으로 그때는 강의 이렇게 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